책문책답과 단 한 권의 책이 함께합니다. 이솝 우화, 이솝 지음, 김설아 옮김. 2500년의 세월을 담아낸 지혜의 정수. 성인들의 도덕 교과서라고 불리면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이솝 우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솝 우화는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의 사모아 섬에 살던 이솝이란 노예가 창작해 구전되다가 17세기의 프랑스 시인 라퐁텐에 의해서 정리된 우화집을 말한다. 이솝은 사모아 성주의 노예였는데 두뇌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웠지만 외모는 아주 못생긴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인정이 많아서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 노예들을 위로하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며서 들려주곤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찌나 재미있었던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른 농장에서까지 달려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소문은 점점 퍼져 나중에는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이솝은 왕 앞에 불려가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슬기로운 지혜로 도움을 주었다. 이솝은 그 공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 세계를 두루 여행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고 한다. 우화란 깃들일 우에 이야기 화자를 합한 말로써 깃들여 있는 이야기란 뜻이다. 깃들여 있는 이야기란 말은 뜻이 겉에 드러나 있지 않고 속에 숨어 있다는 뜻이다. 우화의 주인공들인 여우, 돼지, 늑대, 당나귀, 나무와 꽃 등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간 세상의 문제를 비난하고 교훈을 전달한다. 이들 주인공은 인간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인간을 대신해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인간과 똑같은 이성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후 후회하기도 하고 기지를 발휘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을 의인화한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자, 교활한 여우, 우둔한 개구리 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왠지 뜨끔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단순히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곱씹어 생각해보면 그 속에 인간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솝 우화는 서양에서 성인들의 도덕 교과서라고 불리면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기록된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반복 회자되면서 지혜의 칼, 언어의 칼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솝 우화 몇 편을 운문으로 만들었다고도 한다. 중세 시기의 철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이솝 우화를 학생들에게 예문으로 제시하면서 도덕을 논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솝적이라는 표현은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의적이고 정치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작자 미상의 문학 전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솝 우화는 약자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교만하고 무례한 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솝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의 두 날을 지닌 언어로 고전 중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솝 우화의 인기는 짧은 글 속에 함축된 특유의 재치로 당대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동시에 사회 및 인간관계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솝 우화 속에는 진실과 거짓, 노력과 게으름, 욕심과 나눔, 독단과 배려, 자유와 구속, 쾌락과 고통, 선행과 악행, 약자와 강자,
현실과 이상, 술수와 계책, 무익함과 유익함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오는 싸움닭과 독수리는 자만심에 대해 경고하고, 아버지를 묻은 종달새는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이처럼 짧고 재미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 속에 따끔한 깨우침을 담고 있는 우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읽으면서 일상생활을 돌아보는 여유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이솝우화 113편을 한데 엮은 것으로 한 편의 우화가 끝나면 한 문장으로 교훈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이솝의 글과 같은 글을 읽더라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풀이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중의적이며 상징성이 풍부하다. 제시된 교훈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사고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이솝우화의 영문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영어를 읽으면서 한글본에서는 자칫 느낄 수 없는 이솝 특유의 재치와 신랄한 비판을 느껴보길 바란다. 왕자와 사자 그림. 어떤 왕에게 전쟁놀이를 좋아하는 외동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아들이 사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꿈속에서 받았다. 꿈이 현실이 될까 두려웠던 왕은 아들을 위해 멋진 궁전을 짓고는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실제 크기의 동물 그림으로 벽을 꾸몄다. 그 중에는 사자 그림도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보다가 궁전에 갇히게 된 슬픔이 터져버렸다. 왕자는 사자 그림 곁으로 가서 말했다. 너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구나. 아버지가 자면서 꾼 잘못된 꿈 때문에 나는 마치 여자아이처럼 이 궁전에 갇히게 되었구나. 이게 다 네 탓이로구나.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왕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가시나무에 손을 뻗었다. 사자를 때리기 위해 나뭇가지를 꺾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나무의 가시 중 하나의 손가락을 찔린 왕자는 크게 고통스러워했다. 상처는 곧 염증을 유발하였고 어린 왕자는 기절하여 쓰러졌다. 갑자기 지독한 열병에 걸리게 된 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문제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용감하게 견뎌내는 것이 더 낫다. 고양이와 비너스. 잘생기고 젊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고양이는 여성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 달라고 비너스에게 간청했다. 비너스는 고양이의 청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되었다. 젊은이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이내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다. 두 사람이 방에 누워있는 동안 비너스는 고양이가 모습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도 사람처럼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방 한가운데에 쥐를 놓아두었다. 그러자 바뀐 모습을 까맣게 잊은 처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기 시작했다. 비너스는 매우 실망하여 그녀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았다. 천성은 교육을 앞선다. 암염소와 수염. 암염소가 주피터에게 간청하여 수염을 얻자 순염소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들은 암컷들이 자신들의 위험에 도전한다며 불평했다. 그러자 주피터가 말했다. 수염이 별거 있나. 가지라고 해. 암염소들이 힘이나 용기에서 너희 순염소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거늘.
그깟 수염으로 공허한 영예를 즐긴 듯 못하겠느냐. 어차피 암염소는 너희 순염소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데. 진가가 떨어지는 자의 외모가 비슷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와 굴. 달걀을 주로 먹던 어떤 개가 굴을 보고는 달걀로 착각해 입을 크게 벌려 꿀꺽 삼키고는 아주 만족해했다. 하지만 이내 심한 복통을 느낀 개가 말했다. 어리석게도 둥근 것은 모두 달걀이라고 여겼으니 이렇게 아파도 싸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종종 뜻하지 않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 벼룩과 남자. 벼룩 한 마리에 매우 짜증이 난 남자가 겨우 벼룩을 잡고는 말했다. 넌 대체 무엇이기에 감히 내 팔다리를 물어대는 것이냐? 성가셔서 너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러자 벼룩이 대답했다. 오, 선생님,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께 큰 해를 끼치지도 못하잖아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분명 내 손에 죽을 거야. 크건 작건 유해한 것은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거든. 악한 것에 동정심을 낭비하지 마라. 도둑들과 수탉. 도둑 몇 명이 어느 집에 침입했지만 수탉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수탉만 훔쳐서는 단숨에 집을 빠져나왔다. 도둑들은 자신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탉을 죽이려 했다. 그러자 수탉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매우 쓸만해요. 저는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수 있게 밤에 깨워준답니다. 그러자 도둑이 말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더욱더 너를 죽여야 해. 네가 이웃들을 깨우면 우리 일은 완전히 끝나거든. 선의의 보호수단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여행객과 플라타너스. 한여름, 태양의 열기에 녹초가 된 두 여행객이 넓게 퍼진 플라타너스 가지 아래에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이 그늘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 한 여행객이 말했다. 정말 쓸모없는 나무일세. 열매도 안 열리고 인간에게 최소한의 봉사도 하지 않잖아. 그러자 플라타너스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같으니 내 덕분에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나를 쓸모없고 이로울 것 없는 나무로 여길 수 있지? 자신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독사와 줄칼. 독사 한 마리가 대장장이의 작업실에 들어와 연장들 사이에서 배고픔을 달랠 것을 찾고 있었다. 독사는 많은 연장들 중에서 줄칼에게 말을 걸며 먹일 것을 달라고 부탁했다. 줄칼이 대꾸했다. 내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기대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단순한 친구군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데는 익숙하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탐욕스러운 자는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 나귀와 손님. 나귀를 사고 싶었던 한 남자는 나귀를 사기 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 남자는 나귀를 집으로 데리고 와 다른 나귀들과 함께 짚을 깐 우리에 넣어두었다. 새 나귀는 우리에 들어가자 다른 모든 나귀 곁을 떠나 가장 게으르고 많이 먹는 나귀와 함께했다.
이를 본 남자는 다시 그 나귀에게 고삐를 채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나귀를 시험했는지 주인이 묻자 남자가 대답했다.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나귀는 자신이 친구로 선택한 나귀들과 똑같을 테니까요.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 연못가의 수사슴. 뜨거운 태양에 맥이 빠진 수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 연못으로 갔다. 그곳에서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본 수사슴은 뿔의 크기와 품종에 크게 감탄했지만 가니다랗고 약한 두 다리에는 화가 났다. 수사슴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는데 어느새 근처에 나타난 사자가 쭈그리고 있다가 수사슴에게 껑충 뛰어올랐다. 수사슴은 즉시 도망쳤다. 평탄하고 확 트인 평야가 나타날 때까지 빠르게 달린 수사슴은 사자로부터 안전한 곳에 쉽게 도달했다. 하지만 숲으로 들어서자 뿔이 나무에 걸리고 말았다. 뒤를 쫓아오던 사자는 재빨리 수사슴을 잡아챘다. 아, 슬프구나. 나는 얼마나 나 스스로를 기만했던가. 나를 살려줄 두 다리는 경멸하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이 뿔들을 뽐냈으니. 수사슴은 자책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종종 과소평가된다.